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지안 리그레션 모델이랑 메트로폴리스 테이스팅 알고리즘에서 대해 발표할 4조 원종현이고요. 일단 목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회귀 분석을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전 회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베이지안에서 회귀 분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제 나영님이 모델 셀렉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규님이 그 non-conjugate prior랑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회귀 분석의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X랑 Y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X와 Y의 관계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회귀 분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스캐터 플롯을 갖고 왔는데 이제 A 스캐터 플롯을 봤을 때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양의 선형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B와 같이 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이 직선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이제 y는 fx라는 어떤 x의 함수에다가 입실론을 더한 형태로 표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입실론은 에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들이 직선 위에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의 오차가 있잖아요. 이거를 에러가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이제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쓴 게 지금 이 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각각의 yi들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라는 어떠한 특정한 뭐 이 경우에서는 1차 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의 형태에다가 ei라는 오류를 더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회귀식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회귀 분석에서는 이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저 랜덤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정해져 있는 상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추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회귀 분석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 이제 노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기본 가정을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속 변수인 y가 독립 변수 x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선형이 이제 x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직선, 이건 좀 특수한 경우라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선형인 게 아니라 X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돼서 선형 핵이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 각각의 에러들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는 x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y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식에서는 총 x가 p-한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확장을 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아이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따라서 yi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균표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평균이 베타 트랜스포즈xi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타들은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랜덤의 부분은 사실상 이 ei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yi 역시 ei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이 지금 이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EI의 평균은 0이라고 아까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분산은 그냥 EI를 따라서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를 n개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식이 총 n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벡터 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 맨 밑에 보이는 식이다. y는 x 베타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표현이 이제 뒷부분에서도 좀 나올 예정이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yi들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걸 토대로 y1부터 yn까지의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2식이 이제 y1부터 yn까지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PDF를 나타내는 건데 앞서서 그 yi들이 독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인트 분포를 각각 개별 yi들에 대한 PDF의 곱으로 분해할 수가 있고 이거를 식으로 정리한 게 9.3처럼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9.3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은 이제 평균이 x 베타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i인 공분산이 시그마 제곱 i인 다중 정규 분포의 PDF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y1부터 yn을 이제 벡터로 가지는 이 y라는 벡터가 평균이 x 베타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i인 다중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네, 뒤에 베이지안 관련해서 나올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제가 앞서 베타를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MLE를 사용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 9.2식을 그 라이클리후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y1부터 yn까지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게 하도록 하는 베타를 그 베타 값을 저희가 이제 베타의 추정치로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9.3식을 보시면 베타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 익스포넨셜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이 부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의 확률은 커진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거를 SSR 베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최소가 될 때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회귀분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SSE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호프 책에서는 이거를 SSR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둘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SR을 최소로 만드는 베타를 추정하는 아이디어는 이 SSR 베타라는 식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베타가 SSR을 최소로 만든다라고 네, 만든다가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식은 그냥 위에서 봤던 식을 미분을 해서 그 미분했을 때 그 식을 0으로 만드는 베타를 찾는 과정을 표현을 한 거고요. 결론 부분을 보자면 이제 베타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회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장에서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회귀 분석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노멀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을 특정한 값으로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베타를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회귀 분석에서 시그마 제곱도 특정한 값으로서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노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특정 값으로 추정하는 반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을 특정한 값이 아니라 어떠한 분포로서 추정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이 식을 저희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포를 저희가 알고 싶은데 직접 구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알면 저희가 앞선 장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깁스 샘플러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보이는 이 식에서 샘플을 뽑는 것과 근사한 샘플을 깁스 샘플러를 통해서 뽑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베타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타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 비례관계를 가지는데요. 이 p 베타라고 하는 부분이 엄밀히 말해서는 p 베타 기분 시그마 제곱인데 이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관련해서 앞장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을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p 베타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y의 분포가 다중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베타의 사전 분포입니다. 근데 이 y가 다중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베타 역시 저희가 다중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설정하면 이 베타의 사후 분포 역시 다중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 챕터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4식은 이렇게 구한 이 p 베타 기분 yx 시그마 제곱의 공분산이 되겠고요. 9.5식은 그, 그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책에서 만약에 저희가 베타라는 사전 분포를 설정할 때 시그마 제곱의 크기를 작게 설정한다면 이 9.4와 9.5식을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시그마 제곱 크기가 충분히 크기를 작게 설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분산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시그마 제곱으로 그냥 일반 회귀에서 추정하는 베타의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값 부분 역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가 돼서 저희가 앞선 장에서 살펴봤던 그 베타의 추정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타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계산의 편리라기보단 이거를 이제 그 정밀도인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해서 그 분포가 이제 세미 컨주게이시를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구하고 저희는 이거의 인버스를 취해서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감마 기분 yx 베타의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역시 감마 분포를 따르고 네, 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감마의 사전 분포를 설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한 사전 분포를 통해서 이 감마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이 화살표 밑에 보이는 식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네,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다가 인버스를 취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랑 베타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저희는 지금 구했기 때문에 그 깁스 샘플러를 활용하면 저희가 원하는 베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샘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S번째 샘플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S번째 샘플을 여기 보이는 이 시그마들에 대입을 해서 저희는 베타 S 플러스 1번째 샘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베타 S 플러스 1번째 샘플을 이제 이 위에 보이신 여기 SSR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여기서 시그마 제곱의 S 플러스 1번째 샘플을 구한다. 이런 방법으로 네, 깁스 샘플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베이즈 리니어 리레이션을 하려면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전 분포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앞서서 베타는 뭐 이런 식으로 사전 분포를 설정하고 감마를 이런 식으로 사전 분포를 설정했는데 만약에 사전 정보가 부족해서 사전 분포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책에서 의문을 던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 분포가 실제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도록 설정하는 것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Unit Information Prior가 있습니다. Unit Information Prior는 이제 하나의 관측값이 제공하는 정보량과 같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 분포를 의미하는데 이게 정확히 글로만 읽으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베타의 경우에 어떻게 이제 Unit Information Prior로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타 같은 경우 이 그냥 고전 회귀 분석에서 베타 햇의 그 분포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평균이 베타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수통2에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에 따르면 이 베타 햇의 정보량은 베타 햇의 분산의 역수인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를 취한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귀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n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하나의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n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정보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n으로 나눈 x 트랜스포즈 x 나누기 n 시그마 제곱이 한 개의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량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저희는 이거를 그 저희가 설정하고자 하는 베타의 사전 분포의 분산, 공분산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산과 정보량은 역수이기 때문에 이거의 역수를 취해서 시그마 제로에 대입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전 분포의 평균을 그 고전 회계에서 추정하는 베타 햇으로 설정해서 사전 분포가 추정치 근처에 있도록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전 분포 역시 베타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그 저희가 그 감마의 사전 분포를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누제로를 1로 하고 시그마 제로의 제곱을 그 고전 회계에서 추정하는 분산으로 설정을 해서 네, 감마의 사전 분포를 설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누 제로를 그 저희가 가상 표본의 개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1로 설정한다는 거는 네, 그 하나의 표본이 주는 정보량을 가지고 사전 분포를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에 따라 설정한 베타랑 시그마 제곱의 사전 분포는 네, 가운데 보이시는 칙처럼 설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설정한 다음에는 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똑같이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그 기수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샘플을 뽑으면 된다라고 네,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베타의 사전 분포를 G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전 분포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G 프라이어의 아이디어가 뭐냐? 저희가 이제 회귀 개수라는 걸 추정을 할 때 어떠한 설명 변수의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귀 개수를 추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x 변수가 있다고 할 때 x의 변수가 나이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나이가 개월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위가 달라도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게 회귀개수의 추정이 서로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G프라이어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약간 보자면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회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x 틸다라는 새로운 이제 그 변수를 다르게 한 x 틸다라는 이제 x 행렬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 h가 그 단위를 바꾸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h를 보통 대각 행렬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x 행렬이 뭐 a, b, c, d라고 했을 때 h 행렬을 뭐 1, 0, 0, 12로 하면은 둘이 곱하면 a, c 되고 12b, 12d가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bd가 년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개월을 나타낸다고 보면 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행렬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x 틸다라는 걸 사용해서 네, 새로운 회귀식을 세운다면 이제 이런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이 두 개 식으로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 베타랑 H 베타 틸다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국은 베타랑 H 베타 틸다는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했을 때 사후분포도 동일해야 된다는 게 G 프라이어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G 프라이어를 통해 베타의 사전분포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는 이제 다중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공분산이 G 시그마 제곱에다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를 곱한 형태로 네, 사전분포를 설정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사전분포를 설정한 다음에 베타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네, 이 분포 역시 다중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과 공분산은 네, 가운데 식처럼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베타의 사전분포를 G 프라이어로 설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앞선 상황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저희가 앞에서는 이런 식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깁스 샘플링을 사용했다면 이제 베타의 사전 분포가 G 프라이어로 설정하면 이 시그마 제곱 기븐 YX의 분포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그마 제곱 기분 YX의 분포가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데 네,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네,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 기분 YX 분포가 좀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 이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그 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건 이제 정밀도 기준이라 시그마 제곱의 분포는 여기다가 이제 인버스만 추가해 주시면 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상황에서는 두 개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어서 깁스 샘플링을 활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시그마 제곱 기분 YX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 분포에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샘플을 뽑고 여기서 뽑은 샘플을 여기에 또 대입해서 베타에 대한 샘플을 뽑으면 깁스 샘플링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G 프라이어 베타의 사전 분포를 G 프라이어 설정할 때는 깁스 샘플링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네, 좀 다른 게 깁스 샘플링을 보시면 깁스 샘플링에서는 이 두 분포가 이제 시그마 제곱도 베타에 의존을 하고 베타도 시그마 제곱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아까 시그마 제곱 S 플러스 C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구한 시그마 제곱을 또 이제 여기다가 이 베타 분포에 또 넣어서 또 베타를 뽑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가 그 전 단계에 의존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마 제곱이 베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계속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전 분포를 G 프라이어로 설정을 해서 결국은 이게 되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저희가 뭐 x가 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개월로 해서 이제 베타에 대한 사후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년을 단위로 해서 베타에 대한 사후분포를 추정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서로 이제 단위를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하는 게 이 G프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단위를 맞춘다는 게 정확히.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네, 제 생각이긴 한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 x 변수가 뭐 x1부터 뭐 xp까지 있다고 했을 때 뭐 x1이 달러 기준이고 이게 센트 기준이면은 서로 이제 그 단위가 안 맞으니까 이 서로 다른 x들의 변수를 다 같은 단위로 맞춰주는 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이 개월 기준으로 회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년을 기준으로 회기를 한번 했을 때 그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그다음에 깁스 샘플러를 활용해서 이 조인트 퍼스티리어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전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G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베타랑 시그마 제곱의 사전 분포를 설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를 설정한다는 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셀렉션 단어는 이제 나영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모델 셀렉션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G 프라이어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내용에도 나와서 간단하게 아까 질문에 몇 가지만 답을 하자면, 우선 G 프라이어는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그 데이터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비례하게 설정이 돼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설정하는 프라이어예요. 그래서 프라이어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친구이고 거기서 앞에 붙는 G는 이제 우리가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뢰의 정도가 크면은 얘를 좀 높게 설정을 하고 작으면 이제
작게 설정한 식으로 신뢰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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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G로 드는 거랑 N으로 드는 거의 차이는 모르는데 G프라이어가 뒤에서 저희가 이제 유도할 식의 클로즈 폼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분포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n이라는 데이터에 비례하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신뢰의 정도 자체를 프라이어의 신뢰 정도도 반영을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프라이어에 반영을 하고 싶어서 도입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몰라서 나머지는 이따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파트인 모델 셀렉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는 이제 베이지안으로 회귀 분석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모수를 이제 고정값이 아니라 분포로 추정하는 방법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됐고 거기에 프라이어 설정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또한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깁스 샘플링이랑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계산이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주로 하고 G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어의 강도를 조절할 때랑 그리고 계산을 단순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라이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모수 추정뿐만 아니라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선정할 때도 확률을 도입해 보자는 게 이 모델 셀렉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우선 이제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을 가기 전에 전통적인 모델 셀렉션에 대한 한계점이 나오는 예시가 교재에 나와 있어요. 네, 예제가 굉장히 길어서 그냥 결론만 가지고 왔는데 이 예제를 쭉 보다 보면은 예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크기 분석을 배웠으면은 이제 배웠을 방법인데 얘는 t 통계량을 이제 베타를 추정한 다음에 추정한 베타에 대한 t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이거를 어떤 이제 임계점 여기서는 1.6으로 잡았는데 t 컷오프랑 비교를 해서 얘보다 작으면은 변수를 제거하고 얘보다 큰 변수들은 이제 이 모델 자체에 유의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살려두는 방식의 이제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네, 이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을 시행하면서 이제 얘네 성능 확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말고도 새로운 랜덤한 y 틸다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얘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 랜덤한 y 틸다에 대한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결과는 두 개가 관계가 없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t값을 계산했을 때 거의 다 0 근처에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수가 의미가 없게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기존 방식을 사용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2를 임의로 그어놨는데 이제 이 스태티스틱의 절대값이 2보다 큰 변수가 무려 18개나 선택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유의하지도 않은 변수가 중요한 변수처럼 선택이 됐고 또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다고 많은 변수들에서 잘못된 관계가 나타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았는데 얘는 그냥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과정 자체에서 이 이터레이션을 반복함에 따라서 베타 추정을 계속해서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이 모델을 제거하고 제거한 모델에서 새롭게 베타 햇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t값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t값에 있는 분모에 있는 분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T 스태티스틱 값 자체는 이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적합 문제랑 아까 발생한 그냥 가짜 상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예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점들을 착안을 해서 이제 뭐 모델 선택이 불안정한 것도 있고 모델들에 대해서 특히 아까 같은 스텝월드한 방식은 굉장히 모델 데이터에 의존적인 오버피팅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샘플이 조금만 바뀌어도 모델이 그냥 계속 바뀌게 돼요. 모델을 하나만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지안 접근을 활용해서 이 확률 자체를 모델에 고려를 해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해석과 네,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 방법으로 저는 딱 두 가지 배울 건데요. 모델 컴패리전이랑 모델 에버리징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예제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책에 소개된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이거든요. 뭐, 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항상 전통적인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였습니다. 이 베이지안 컴패리전 모델 셀렉션의 기본 세팅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자면은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에서는 모델 자체를 조금 특이하게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ZI라는 인디케이터를 베타 코이피션트 내에 포함을 시켜서 ZI가 1이면 XI를 포함을 시키고 ZI가 0이면 XI라는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ZI를 도입한 모델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쓸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에 변수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Z1부터 ZP까지를 모아서 저희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Z 벡터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노테이션에 대한 간단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Z가 뭐 1010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만 살려서 이렇게 모델을 표현을 하고 뭐 1110이면 1, 2, 1, 2, 3번째 변수만 살리는 방식으로 노테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 방법의 첫 번째인 모델 컴패리션 방법을 먼저 볼 건데요. 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베이지안 접근에서 계속 했다시피 포스테리어가 큰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일 거다라는 가정하에 포스테리어를 계산해서 이게 가장 큰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는 크게 두 단계, 포스테리어 계산 단계랑 그냥 모델 간 비교해서 제일 큰 걸 선택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근데 각 단계에서 첫 번째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때에는 사실 이 포스테리어라는 거는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Z라는 프라이어를 우리가 주고 얘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상수값이니까 우선 상수값으로 처리하고 나면은 얘를 계산하는 문제는 결국 여기 있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계산을 앞으로 두 슬라이드 동안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계산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혹은 전체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식을 배워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를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이중격분을 취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Z라는 모델 하나만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베타랑 시그마 제곱이라는 파라미터는 우선 다 영향을 기분해놓고 제거해서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표현을 하고 우선 베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적분 과정에 대해서는 어, 아까 이제 파트 1에서 했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 되는데 베타에 대해 G 프라이어 과정을 도입해 주면은 이 베타를 적분할 때 적분 식도 앞에 파트 1에서 계산 결과가 나와 있고 이걸 가정하면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감마 혹은 정밀도가 감마 프라이어를 따른다는 것도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 프라이어를 가정하고 나면은 식을 베타를 우선 이제 적분에서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밀도에 대한 적분만 수행하면 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정밀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이유는 인버스 감마로 적분을 하는 건 어려운데 얘를 이제 감마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감마 분포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이 식에서 감마랑 관련 없는 이 상수항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감마에 관련 있는 항들만 모아서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감마 분포의 구조를 어, 이렇게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항을 이 2분의 누 제로 더하기 n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 항을 b로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적분식을 그대로 수행을 해주면은 적분값을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한 빨간색 친구랑 이제 기존의 상수를 둘 다 곱해서 정리해 보면은 책에 나오는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지만 마지노 라이클리우드 결과가 플러스 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 과정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하나의 적분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얘는 복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마지널 라이클리우드를 가지고 와서 네, 스텝 2로 포스테리어 비교를 직접 해볼 건데요. 포스테리어를 비교하는 방법은 역시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모든 포스테리어 값을 아까 베이즈 정리에 대입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두 개 모델을 가져와서 이렇게 모델의 포스테리어의 b를 오즈로 나타내서 얘가 1보다 크면은 여기 위에 있는 ZA가 훨씬 더 포스테리어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에 대한 예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마지막 라이클리우드 구하고 포스테리어를 계산해서 여기서 가장 높은 친구가 제일 유용한 모델이다 라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1110을 모델 Z로 선정하는 예제가 간단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다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델의 개수가 이제 조금만 변수가 하나 많아질 때마다 사실 비교해야 될 모델은 이게 피승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두 배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모델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1번보다는 2번 방식을 많이 쓰고 그중에서도 이 포스테리어 B가 아니라 포스테리어 B를 프라이어 B로 나눈 베이즈 팩터라는 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계산이 쉬워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한 번 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의 B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베이즈 팩터라는 값 자체가 정의상 프라이어 오즈까지 배제한 이제 포스테리어 오즈 B를 프라이어 오즈로 나눴으니까 프라이어를 제거한 데이터만 가지고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베이즈 팩터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은 모델의 설명력이랑 복잡도를 동시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아래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모델 성능을 객관화 그리고 표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논문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거는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베이스 팩터는 그냥 숫자적으로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3 정도 차이 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고 10 이상이면은 모델 A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판단하고 100보다 크면은 거의 이제 데피니트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팩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이 성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즈 팩터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 주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프라이어만 줬기 때문에 Z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유닛 인포메이션을 부여하고 식을 정리하고 전개한 형태입니다. 또 아까 여기서 설명력과 복잡도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설명력은 이쪽 칸에서 이제 음, P는 모델의 변수의 개수인데 변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복잡한 모델이니까 안 좋은 모델이겠죠. 그래서 Z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PZA가 마이너스 항에 있어서 Z의 모델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 항이 이 페널티를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 뒤에 SSR이 이제 이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SSR이 클수록 역시나 그러니까 SSR 작을수록 설명을 잘하는 거니까 얘가 분모에 있어서 작을수록 전체 ZA를 더 강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그냥 단순히 포스테리어가 높은 걸 뽑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설명력도 높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즈 팩터랑 모델 컴패리전이었고 두 번째로 깁스 샘플링과 모델 에버리징 방법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방법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변수의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능한 모델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샘플링 방법을 도입을 해서 확률이 높은 모델 위주로 확률 포스테리어를 탐색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들을 가지고 모델을 뽑자라는 게 여기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샘플링은 우선 깁스 샘플링을 활용해서 샘플을 S개 뽑을 거고 그 샘플이라는 거는 Z라는 변수 모델 벡터에 대한 샘플을 뽑고 거기 각각의 모델 벡터에 대한 베타랑 이제 시그마 제곱까지를 하나의 샘플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델 셀렉션과 모델 에버리징을 이 샘플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단계인 깁스 샘플링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얘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우선 S번째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ZS를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ZS 모델에 대해서 각각 Z는 T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이 Z1부터 ZP까지의 각 X 변수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를 하나씩 샘플링을 해줘요. 이때 샘플링하는 확률은 이 베르누이의 1 더하기 5J분의 5J라는 확률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샘플을 ZS 플러스 1에 저장을 해줍니다. 즉 여기서 이제 샘플링의 베르누이를 통해서 1 또는 0을 각각 X1부터 XP까지 뽑고 그렇게 뽑은 뭐 이미 11000 이런 식의 새로운 샘플을 ZS 플러스 1에 저장을 해주고 거기서 다시 확률을 구해서 새로운 Z 샘플을 뽑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고 그렇게 각각의 Z를 뽑을 때마다 이 ZS 모델 하나가 확정되면 거기서 시그마 제곱 하나랑 베타 하나를 샘플링을 해요. 큰 틀이 S번의 반복 내에서 Z 변수 P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 베타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깁스 샘플링 과정을 보면서 들 수 있는 의문을 몇 개 적어놨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굳이 깁스 샘플링을 사용하는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목적 자체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깁스 샘플링이 기본적으로 풀 컨디셔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 방법인데
여기서 베타랑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사전에 부여한 프라이어에 의해서 이게 존재함을 아까 보였고, Z 변수 같은 경우는 Z 모델 벡터에 대해서 뽑는 게 아니라 Z1부터 ZP까지 하나하나의 Z 인디케이터 변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인디케이터 변수는 그냥 이산형 배련의 분포를 따르는 변수이고, 그래서 얘네는 풀컨디셔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스 샘플링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베르노이 분포를 쓰는 이유는 Z에 대해서 1이랑 0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각각 이제 확률을 부여해서 뽑는 분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오즈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이 아까 Z에서 확률을 뽑고 거기서부터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P를 뽑는 이유는 이 P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데, 얘를 어떤 마지막 라이클리후드의 B로 나타내서 이 오즈 B를 활용을 해주면은 이 아까 그 베이스 팩터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얘를 네, 포스테리어 확률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는 Z1이 1일 때랑 ZI가 0일 때에 대한 확률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 오즈를 가지고 얘를 이제 확률 구조를 반대로 작성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봤던 다음과 같은 각각의 확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상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깁스 샘플링을 해서 얻은 걸로 모델 셀렉션이랑 모델 에버리징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수 선택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간단한 과정으로 선택을 하는데, 각 변수별로 Z1에 대해서 샘플이 0번부터 뭐 10,000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Z1이라는 첫 번째 X1에 해당하는 변수만 싹 다 모아서 걔네를 그냥 평균 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샘플 중에서 Z1이라는 변수가 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샘플링이 되는지가 나올 거고, 얘가 뭐 이제 컷오프는 정하기 나름인데 뭐 예를 들어 0.5보다 크면은 이 변수를 유의하다고 선택하자,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 높은 애들을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자가 정하면 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Z에 대한 샘플링 결과는 모델 선택에 사용을 하고, 아까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샘플링한 것들은 모델 예측에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모델 예측에서도 똑같이 얘네를 평균 내서 에버리징 해서 사용을 하는데, 샘플들을 베타 같은 경우는 얘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베타 샘플들에 대해서 걔네 포스테리어를 가중평균해서 베타 햇을 하나로 구한다고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베타 햇 하나의 값을 이 구한 모든 샘플들을 가지고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베타 햇을 그대로 사용해서 y 햇을 구해줍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평균 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주석처럼 달아놨는데, 시그마 제곱은 이 과정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모델 각각에 대한 오차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평균을 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로지 예측 값이 아니라 예측 분포 전체를 구해서 실내 구간이라던가 오차 같은 걸 구하고 싶을 때는 얘네를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 고려를 해서 믹스처한 분포로 만들어서 그 분포에서 뽑아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파트였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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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게 책에 예제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0,000번의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예제에서 똑같은 모델이 나온 게 많아봤자 한 3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왔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이 겹치는 것도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 그렇게 겹치는 게 막 하나만 되게 많이 겹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분포가 좀
비슷한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보지 않고 그냥 변수 하나하나를 본다고 네,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너무 대박. 10분 쉬고 6시 7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님께서 발제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10의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릴 박형교입니다. 다들 다들 남은 PPT 장수를 보시고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큰 줄기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포스티리어 분포를 구하거나 포스티리어를 근사적으로 따르는 샘플 시퀀스를 구해서 이를 통해 사후 기대값이나 여러 값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포스티리어에서 직접 샘플링이 가능할 때 수치 해석 방법을 일종의 몬테카를로를 이용해 사후 기대값 적분값을 근사할 수 있다고 배웠고, 사후 분포를 구하기 어렵거나 직접 사용해 사후 기대값 적분값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직접 구하기. 네, 그래서 이제 버스를 직접 추출 가능할 때는 몬테카를로를 쓰고, 직접 추출이 어렵다면은 마코프 체인의 일종의 깁스 샘플러를 이용해서 근사 샘플을 생성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근사 샘플이란 말이 리거러스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 샘플 시퀀스의 분포가 타겟인 포스테리어로 분포 수렴한 샘플을 근사 샘플이라 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깁샘블러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추출이 가능한 경우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이를 위해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주게이시 또는 세미 컨주게이시와 같은 성질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깁샘플러를 사용하기가 편치 않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처럼 컨주게이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프라이어와 샘플링 모델의 조합에서도 근사 샘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메트로폴리스 또 메트로폴리스 에이싱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넌 스탠다드 폼으로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시로서 포화정 회귀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드린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생각해 볼 만한 지점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프라이와 샘플링 모델의 조합에서도 근사 샘플을 얻어낼 수 있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포화성 회귀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이런 경우에 근사 샘플을 얻기가 깁 샘플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아기 참새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x축은 어미 참새의 나이, y축은 아기 참새의 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y 기분 x,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x를 고정해 놓고 관찰하는 y의 분포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회귀 모형에서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는데, 새끼수가 넌 네거티브하고 이산형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로 모델링하는 게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타 x의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타 x가 그런데 익스포넨셜 베타 트랜스포즈 x와 동치이기 때문에 베타에 대해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베타의 사후 분포를 구하는 문제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선형 회귀처럼 베타의 사전 분포를 멀티베리 노말로 가정하면은 포화성 회귀에서는 포스테리어가 아래에 주어진 식과 같이 정규 분포가 되지 않고, 이제 컨주게이시나 세미 컨주게이시 모두 없으며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넌 스탠다드 폼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깁 샘플러를 사용하거나 직접 샘플링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번 주에 류은서 학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격자 근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은 계산량이 이제 제곱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제 어떤 포스테리어의 덴시티가 거의 0인 정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코프 체인을 사용하면은 확률이 높은 점에서 많이 뽑히고 적은 점에서 적게 뽑히기 때문에 연산 효율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방금 설명드린 포화성 회귀에서처럼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어려워서 깁 샘플러를 사용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덜 중요한 얘기였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내용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가 결국은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남은 부분 모두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시 마코프 체인으로 근사 샘플을 얻는 원리를 떠올려 보면 앞 샘플에 의존하여 다음 샘플을 구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성한 샘플 시퀀스 세타 1부터 세트 S까지의 분포가 포스테리어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몬테카를로 근사 같은 걸 사용해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 포스테리어 P 세타 기분 Y로 분포 수렴하는 샘플 시퀀스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컨셉추얼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세타 1부터 세타 S까지 있는 샘플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하고요. 이 샘플 시퀀스의 분포를 데이터 Y를 잘 반영하는 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면은 언젠가는 세타 P 세타 기분 Y인 포스테리어로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에서 데이터를 반영한 분포니까요. 이게 엄밀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정보량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작동 원리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현재 최신값인 세타 S의 근방에서 세타 스타를 제한하고 이제 두 번째로 사후 확률비라는 걸 사용해서 이 확률에 따라서 세타 스타를 제한된 세타 스타 값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여러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제한한다. 두 번째로 확률적으로 수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듣게 됐을 때 사확률비가 뭘까? 왜 확률적으로 수락할까? 얼마나 근방에서 제한을 해야 할까? 어떻게 수렴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사확률비라는 걸 왜 쓰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데이터 Y의 정보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궁금해하는 포스테리어는 프라이어의 데이터 Y의 정보가 반영된 분포입니다. 이제 수통 2 들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에서는 모수가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정도의 칙도로서 이제 likelihood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지안의 관점에서는 이게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확률이 높으면은 이 세타 값은 데이터 Y를 보다 잘 설명하는 또는 잘 반영하는 모수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주어진 여기 사확률비 식을 보시면은 네, 이 식을 봐주시면 만약에 세타 스타, 그러니까 제한된 세타 스타가 세타 S보다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면 사확률비 이 값이 1보다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확률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확률비가 높으면 제한된 세타 스타가 데이터를 보다 잘 설명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잘 반영하는 쪽으로 세타의 샘플 시퀀스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확률비가 높으면 높은 확률로 세타를 수락하여 표본열에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엄밀한 설명은 아니고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잠시 뒤에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후 분포를 모르는데 사확률 B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후 분포를 구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분자 쪽에 PY, 부분의 적분이 까다롭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사후 확률 B로 나타내면은 PY가 캔슬 아웃돼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의 값만으로 사후 확률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확률비가 1보다 크면은 새로 제한된 세타 스타가 세타 S보다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거니까 많이 수락하겠다, 잘 수락하겠다 이게 꽤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최신값인 세타 S보다 세타 스타가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도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후 확률비가 1보다 큰 경우에만 수락하면은 이제 저희가 만약 포스테리어가 컨케이브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세타 S 값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1보다 큰 방향으로만 수락하면 요 위로 가서 요 봉우리에서 멈추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컬 맥시마이저에 갇혀서 이 부분에 이제 모수 공간을 탐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분포로 수렴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를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단일 세타 값이 아니라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 세타의 샘플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리어 확률 값이 낮은 경우에서도 작은 확률로나마 이 세타 스타가 뽑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저희 족끼리 리허설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는 이제 사용률을 왜 쓰냐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사실 엄밀한 설명은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인 느낌은 받아들이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쇄적으로 뽑아서 그게 샘플 시퀀스가 포스테리어로 분포 수렴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이고 싶은 건데 이제 이 연쇄적인 과정을 어떤 직관으로서 설명하기가 꽤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현 시점의 최신 값인 세타 S 값을 고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세타 스타를 수락할 때 왜 사호확률비를 써야 되냐에 대해서만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인 과정이라기보단 단일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샘플 시퀀스가 포스terior에서 얻은 것과 비슷한 근사 표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 이 친구가 포스티리어 분포고요. 이 친구가 이제 세타의 샘플 시퀀스의 분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샘플 시퀀스의 분포는 이제 x축은 세타 값, y축은 이제 각 세타 값이 표집된 개수인데 그냥 이렇게 이산형으로 그렸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근사적으로 같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 이제 포스테리어 확률이 높은 세타 값을 가지는 샘플은 많이 표집하고 확률이 낮은 세타 값을 가지는 샘플은 적게 표집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후확률비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분포를 근사시킨다는 관점입니다. 저희는 그림처럼 샘플 시퀀스의 분포와 포스테리어 분포가 비슷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 이제 사후 확률이 높은 지점의 세타는 많이 표집되게 하고 낮은 지점의 세타는 적게 표집되게 하는 게 목표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최신값이 세타 S인 시점을 고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세타 스타를 어떻게 수락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분모값은 고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분자값 그러니까 세타 스타의 사후 확률이 높으면은 많이 표집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후 확률이 높을수록 이 B가 높을수록 이제 높은 확률을 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후 확률이 높다는 것은 보수가 데이터를 잘 반영한다는 거니까 사원율이 높은 세타가 샘플 시퀀스에 많이 들어가면 이 샘플 시퀀스는 데이터의 정보를 잘 반영해서 이제 포스테리어로 근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타 S가 고정된 단일 시점의 이야기고 이제 이걸 연쇄적으로 했을 때 포스테리어를 수렴하는 거는 직관으로 다루기가 꽤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에 증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두 가지 스텝이 있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제한을 한다, 두 번째가 이제 확률적으로 수락을 한다 이거였는데 지금까지는 확률적 수락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한은 우선 제한 분포 J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J는 이제 세타 S가 기분됐을 때 새로운 세타 스타를 제한할 확률을 의미하는 확률 분포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는 제한 분포가 대칭인 제한 분포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칭성이라는 게 이제 분포의 형상이 대칭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제 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제한될 확률과 그 다음 상태의 값에서 현 상태로 제한될 값 확률이 비슷하다, 똑같다. 이걸 대칭이라고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는 대칭인 제한 분포를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주로 가우시안 분포나 균일 분포 같은 제한 분포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한을 결국은 지금 최신 값인 세타 S의 근방에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근방에서 제한을 하게 돼야 되냐 이걸 이제 어떤 기준이 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 생각해야 되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얼마나 근방에서 새로운 값이 제한될지에 대해서는 제한분포의 분산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분산이 작으면은 이렇게 노란색처럼 뾰족한 모양이 돼서 비교적 근처에서 제한될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분산이 작으면 분산이 크면 이제 검은색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퍼져서 멀리 있는 값에서도 잘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분포의 분산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한 분포의 분산이 클 경우에는 제한 분포를 오른쪽 그림 검은색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세타 스타가 세타 S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한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후 분포가 스무스하다고 가정하면 이제 세타 스타와 세타 S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세타 스타의 사후 확률은 세타 S의 사후 확률과 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경우에 사후 확률비가 1 근방에 있기보다는 1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락되는 경우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같은 세타 S 값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타 스타 값이 잘 수락이 되지 않고 체인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같은 값만을 반복하면서 모수 공간 전체를 탐색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렴이 느려질 거고요. 그래서 분산이 너무 크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한분포의 분산이 너무 작을 경우에 세타 스타는 세타 S의 근방에서만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분포가 역시 스무스하다고 가정하면은 사확률비가 사후 확률이 세타 스타의 사후 확률과 세타 S의 사후 확률이 꽤 비슷하게 나올 것이겠죠. 왜냐면 근방에서만 제한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꽤 비슷하니까 사후 확률 B는 1 근방의 값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수락되는 경우가 아까 분산이 클 경우에 비해서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수락은 잘 되지만 근처에서만 제한이 돼서 모수 공간 전체를 요동치듯 탐색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수렴이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너무 작을 경우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스무스하다는 가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스무스하는 조건은 이제 국소적 탐색을 하는 MCMC가 원활하게 잘 작동할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 또는 패러럴 템퍼링 또는 제한분포의 스케일 조정 같은 방법을 통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체인이 효율적으로 잘 분포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한 분포의 분산을 적당하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스테리얼의 공분산 행렬에 맞게 분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멀티 파라미터 상황에서 파라미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제한의 방향과 이동폭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빨리 수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포스트를 모르니까 포스트를 공분산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엔 이걸 추정해서 쓰거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잘 알려진 효율적인 수락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끔 분산을 조정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산이 작으면 이제 가까이서만 제한되니까 수락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산과 수락률 간의 이제 어떤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수 공간이 저차원인 경우에는 수락률이 40%에서 60% 정도, 고차원인 경우에는 20% 정도의 수락률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차원인 경우에는 낮은 수락률을 써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고차원에서 포스테리어를 탐색하는 경우에는 이제 포스테리어 덴시티가 유의하게 높은 지점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포스터의 모양이 복잡하게 생긴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점 근방에서만 탐색하는 것보다 이곳저곳 멀리 던져서 탐색해보고 이제 아닌 거는 그냥 쉽게 기각되게 하는 것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제에 적용하는 코드인데요. 그냥 흐름은 저희가 계속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한 분포에서 제한하고 사용률비를 계산하고 수락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반복한다. 네, 그런 점에서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후 확률비 R이 수치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화요일 날 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가령 계산 과정에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때 D 노름 값이 0.01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 데이터가 10개라면 10의 마이너스 200제곱 같은 작은 값을 계산해야 돼서 언더플로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그냥 식으로 써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한하고 수락하고 추가하고를 반복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인상관성과 수렴 속도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제한분포의 공분사 설정하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이제 티닝이나 버닝, 노이즈 삽입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 그냥 R 확률로 수락하고 1 마이너스 R 확률로 원래 값을 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과 깁샘플러의 비교인데요. 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화성에게 적용하는 예시인데 저희가 이것도 그냥 사실 같은 거여서 짚어볼 만한 지점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제한분포의 분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스terior 공분산 행렬을 추정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포스테리어의 공분산을 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화성에게서는 로그 EY가 그 Y 대신에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그마 스퀘어드의 추정량으로서 로그 Y의 표본 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로그 제로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y 플러스 2분의 1의 표본 분산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델타 메서드를 활용한 분산 안정화 변환으로 유도할 수 있고요. 혹시 전용호 교수님 수리통에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소개해 주신 것이 이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이 유일한 값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루트 y 플러스 뭐 3, 8분의 3 이런 값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효율적이고 계산이 편리한 값이 yi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시닝과 버닝에 대한 예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깁샘플러와 방금 소개드린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사실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서 깁샘플러는 제한 분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고 수락률이 1인 경우고요.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제한 분포가 시메트릭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으로 달라진 거는 아까는 세타였는데 이제 파라미터로 u랑 v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u를 수락할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v를 반복하는 건데 그냥 이제 어차피 반복하는 거니까 u를 업데이트하는 과정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u를 제한하고 u스타를 제한하고 수락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u스타를 수락할지 말지를 정한다라는 건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메트로폴리스와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 제한 분포가 시메트릭하지 않아도 된다. 임의 형태일 수 있다는 점과 이제 요 사확률 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보정계수가 곱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보정계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것은 이제 아까 메트로폴리스에선 제한 분포가 시메트릭한 걸 저희가 가정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정해주기 위함입니다. 가령 이제 원래 값 US에서 U스타가 많이 제한되지만 이제 U스타에서 US로만 잘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 경우도 같기 때문에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는 경우에서 이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 이제 제한의 대칭이 맞지 않으니까 U스타가 US보다 과표집되게 될 것이고 이제 저희가 구하는 샘플 시퀀스의 분포가 U스타가 많아서 그쪽으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U스타의 수락률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정항을 곱하면은 이 보정항이 결국은 제한 그러니까 U 스타에서 US가 제한될 확률과 US에서 U 스타가 제한될 확률의 비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과표집을 보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히
쉽게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지 제한의 비대칭을 정확히 맞춰주는 의미인 게 이게 분자가 얘에서 얘로 제한될 확률인 거고 얘가 얘에서 얘로 제한될 확률인 거니까 이 두 개의 비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확률이 달라서 생기는 비대칭이 딱 맞춰지겠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뒤에 증명도 나오니까 그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가 사실 깁스와 메트로폴리스와 동치인데요. 이게 어떻게 동치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메트로폴리스에서 지한분포가 시메트릭한 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대칭성이 만족된다면 이 분자와 분모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수락 확률이 남게 되니까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와 동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깁스도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의 특수한 경우인데 만약에 제한 분포를 이 녀석을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쓴다면 이제 수락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통해서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이 돼서 그냥 수락률이 1이고 제한 분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왜 동작하는가를 증명하고 작은 예제 하나만 소개드린 후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 오브 프로프를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가 저저번 주였나요? 이준상 하우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은 마코프 체인의 이상적인 조건이 세 가지 존재합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비감약성, 비주기성, 귀환성인데 이 귀환성은 양의 제기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비감약성은 이제 어떤 상태에서든 다른 모든 상태로 유한 단계 내에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이 있어야 전체 모수 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제 전체 모수 공간을 탐색하기가 특정 경우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결과로 얻은 마코프 체인의 각 닫힌 부분 집합마다 다른 정상 분포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수렴 대상인 정상 분포가 유일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기성의 경우는 체인이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성질인데 만약 주기가 있으면 어떤 상태에 도달 가능한 시점이 제한되어서 특정 세타를 표집해야 되는데 표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원활한 모수 공간 탐색과 수렴을 방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의 제기성, 귀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한 번 도달했던 값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특정 세타 값이 있는데도 그 세타 값을 탐색하지 못해서 표본 열에 그러니까 샘플 시퀀스에 그 값이 표집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구하는 샘플 시퀀스의 어떤 수렴 분포가 포스teri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마코프 체인의 유일한 확률 분포가 존재하고 이 분포가 어떤 정상 분포로 수렴한다는 것을 에르고딕 정리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게 결국은 에르고딕 정리가 참임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로 얻은 마코프 체인인 샘플 시퀀스의 근사 분포가 포스테리어와 같다는 것이니까 이제 에르고딕 정리에서 말하는 저 유일한 극한 분포인 정상 분포가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포스테리어와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르고딕 디오렘이 성립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정리에서 말하는 마코프 체인의 유일한 극한 분포인 정상 분포가 포스테리어를 보이는 것을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르고딕 정리에 따르면 이 정상 분포의 존재가 유일하기 때문에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로 구한 마코프 체인의 정상 분포 중 하나가 포스테리어가 될 수 있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이 체인이 포스테리어로 수렴한다고 보이기 충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원투 쇼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P0가 포스테리어고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통해서 구한 마코프 체인 그러니까 첫 번째 x부터 s 플러스 1번째 x까지의 시퀀스에서 포스테리어가 정상분포가 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분포의 정의에 의해서 s번째 x가 포스테리어 p0를 따를 때 s 플러스 1번째 x도 포스테리어 p0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제 이 p0인 포스테리어가 정상분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두 파트로 증명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체인의 S번째 원소가 포스테리어를 따를 때 저 두 값이 같은 것을 보일 겁니다. 요 두 값이 같은 걸 보일 거고요. 이게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 두 개를 같은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걸 보인 다음 그 결과를 활용해서 체인의 S 플러스 1번째 원소도 포스티리어를 따른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이는 것은 결국은 S번째가 포스티리어를 따를 때 S 플러스 1번째도 포스티리어를 따른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원투쇼와 동치고 그건 곧 포스티리어가 체인의 정상 분포라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이걸 3.1로 놓고 할 건데 네, 이게 결국은 S번째 값과 S 플러스 1번째 X 값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나올 확률은 똑같다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의 간단함을 위해서 X가 이산형이라 가정하고 이제 XA와 XB가 그 X의 가능한 두 값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써 있는 대소 관계를 가정할 건데요. 여기서 좌변과 우변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에서 수락 확률 그러니까 프라이어의 B와 라이클리우드가 아니죠. 제한 확률의 B의 곱과 같습니다. 근데 그 곱에서 한쪽은 분모고 한쪽은 분자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락 확률의 분자와 분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다음 대소 관계를 가정하고 어, 우변이 더 큰 경우에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좌변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에서 보이고자 하는 게 S번째 X가 XA이고 S 플러스 1번째 X가 XB인 확률이 이 오른쪽과 같음을 보이는 거니까 이제 왼쪽의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확률을 구하려면 저희가 이제 원투쇼에서 한 가정이 있죠. S가 포스테리어에서 나왔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단 먼저 P0에서 샘플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값인 XB가 제한부에 제한돼야 하고 그 다음 XB가 확률적으로 수용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곱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지는데 반대 방향을 구해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값이 같게 계산되고 저희는 원투쇼의 가정인 S번째 X가 P0 포스테리어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3.1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정하에서 3.1을 활용해서 S 플러스 1번째 원소도 포스테리어를 따른다 라는 것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한데 그냥 S 플러스 1번째에 써놓고 조인트로 쓴 다음에 마지노를 시키고 3.1에서 보인 명제를 쓰면은 그냥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인 것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써서 얻어낸 마코프 체인이 어떤 정상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보였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S번째가 P0를 따를 때 S 플러스 1번째도 P0를 따른다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P0인 포스테리어가 그 정상 분포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르고딕 정리에 의해서 이 정상 분포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마코프 체인의 샘플 시퀀스의 극한 분포의 정상 분포는 포스테리어로 유일하다. 그래서 저희가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쓰면은 포스테리어의 근사 샘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깁스와 메트로폴리스를 섞어 쓰는 간단한 예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져온 거는 타임 디펜던트한 데이터의 회귀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 타임 디펜던시에 의해서 잔차 간의 자기 상관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호한 계수를 반영하여 오차의 공분사 행렬을 재구성하자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한 계수를 반영해서 구하면 이런 구조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상호한 계수가 반영됐기 때문에 추정 대상인 모수가 3개가 되었고요. 베타랑 시그마 스퀘어드는 다음과 같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서 깁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상황 계수인 로의 경우 이제 깁스의 사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깁스가 가능한 경우엔 깁스를 사용하고 안 되는 경우는 메트로폴리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 개 다 메트로폴리스를 쓰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깁스가 컴퓨테이션 타임이 짧아서 깁스를 쓸 수 있을 경우에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과정은 같은데 그냥 깁스를 쓰고 깁스를 써서 구한 걸 반영하고 그다음 이제 깁스를 쓸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메트로폴리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한하고 확률적으로 수락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컨클루전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베이지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베타와 시그마 스퀘어드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깁스 샘플을 활용하여 조인트 포스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유닛 인포메이션 프라이어나 G 프라이어를 이용한다고 종현님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베이지언 모델 셀렉션은 Z라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도입하여 모델을 표현하고 하나의 최종 모델을 선택하는 모델 셀렉션이나 포스테리어에서 샘플을 통해 예측이나 모델을 선택하는 모델 에버리징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주게이시가 없는 경우나 풀 컨디셔널 분포에서 샘플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메트로폴리스 또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통해 근사 샘플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여러 모드 중 일부에 대해서 깁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둘을 같이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